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눌 내용은 그 데이터 그리드라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리액트로 만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EX6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들 다 썼는데 사실 그 코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설정에 대한 내용은 오늘 잘 다루진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목차고요. 데이터 그리드란 뭔지, 뭐 만드는 이유, 설계, 그다음에 뭐 주요 코드 살펴보기로 했는데 코드가 뭐 그렇게 많이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코드가 좀 들어가고요. 뭐 코드가 궁금하시면 사실은 오픈 소스 리포지터리 다 열려 있으니까 보시면서 또 뭐 질문하시고 하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에 오시면 누구나 질문하실 수 있고 저 말고도 다른 이제 JS 개발자들이 많이 도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능 비교, 그 전에 이제 제가 jQuery로 만들었던 거하고 리액트로 만들었던 거에 또 성능 차이 이런 거 비교해 봤고요. 또 후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데이터 그리드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현업에 계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SI 현장에서 어떤 걸 써봤거나 이러신 분들은 데이터 그리드라는 거에 좀 익숙하실 수가 있는데 새로 이제 개발업에 들어오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그리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데이터 그리드 하면 약간 이런 형태예요. 웹에서 엑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뭐 특이한 뭐 스크롤이 달려 있고 뭐 좀 뭔가 뭐 복잡한 뭔가들이 막 달려 있어서 사용자한테 좀 더 다양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저는 이제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UI를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 반응형에서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걸 두고 뭐 12그리드니 뭐 16그리드니 이런 걸 두거든요. 컬럼이 몇 개다 뭐 그래서 이름이 좀 밀리니까 아무래도 데이터 그리드라는 게 더 맞겠다. 검색을 해봐도 데이터 그리드로 했을 때 더 유사한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편리하게 보여달라. 사장님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웹 어플리케이션에다 그리드를 도입하면 좀 일관되고 정갈하게 보여지겠죠. 이게 다른 스타일하고 좀 다르죠. 다른 스타일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 이쪽이 조금 다른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리스트가 이렇게 쭉 늘어지게 나온다든지 중간에 버튼이 다르게 배치한다든지 이런데 한국형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게 좀 더 맞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저도 한국에서만 이럴까 했는데 이제 역시 우리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들을 앞서서 이런 걸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외에서도 점점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데이터의 주요 기능이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뭐 클립보드에 저장을 한다든지 정렬을 한다든지 필터, 뭐 인라인 수정, 멀티 컬럼, 틀 고정, 너비 조정, 뭐 그룹화 이런 기능들이 그래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데이터 그리드 컴포넌트라고 부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가볍고 빠르고 쉽고 멋지고 다 돼야 되죠. 데이터 그리드를 제가 이제 왜 만드냐면은 사실은 2013년도에 AX 그리드라는 걸 발표했었어요. 요게 이제 버전 첫 번째 발표가 된 첫 번째 버전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AX5 UI라고 또 만들었어요. 근데 왜 또 만들어야 되냐 이거죠. 이제 세상이 변해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코드로 제가 버틸 수 없겠다. 그리고 바벨, 타입스크립트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2013년도에 AX 그리드를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2009년 버전을 기준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때 그리드라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마음을 먹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2013년에 그래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015년 기준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자바스크립트가 버전업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2015, 2016, 2017, 2018에서 ES6, 7, 8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것들을 또 이 바벨이라는 게 다 받아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턴업에서 어떤 코드를 쓸지는 사실 저도 머릿속으로 약간 상상은 돼요. 저 역시도 그렇고 지금 당장 그러면 뭐 현장에 회사에 돌아가가지고 개발하라 그러면은 J콜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죠. J콜도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뭐 더 옛날 코드도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게 또 생산성이 높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리액트에 대한 관심이 좀 강했어요. 리액트라는 게 앞으로 좀 대세가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감이 지금까지는. 그리고 재작년에 처음에 관심 있게 받고 작년에 좀 더 이제 그 확신을 더 갖게 됐고 올해는 이제 이걸 뛰어들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이제 앵귤러도 있고 막 Vue.js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갈피를 잡아야 되잖아요. 다 잘하면 좋죠. 내가 너무 천재여가지고 하루면 다 봐 이러면 그냥 세 개 다 해버리면 되는데 또 이게 하다 보면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좀 더 깊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어느 라인을 탈 거냐 했을 때 저는 리액트를 선택하기로 일단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그리드 UI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최신 기술 뭐 웹팩이라든지 리액트라든지 타입스크립트를 몽땅 도입을 하겠다. 한 번에 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 그리드는 헤더, 바디, 푸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헤더는 고정되어 있고 바디는 스크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는 뭔가 뭐 툴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뭐 저기 소개 같은 거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일이 끝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스크롤되는 영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냥 그 오버플로우 오토나 오버플로우 스크롤을 달아가지고 컨텐츠를 넣을 것 같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하죠. 여러분들 뭐 시도해 보셨겠지만 그 루프를 돌려가지고 페이지에다가 엘리먼트를 한 1000개 이상 돌려버리면 브라우저가 약간 이제 버벅버벅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적 아이가 이제 상당한 문제가 안 되는데 고객이 못 써먹겠다 이런 얘기는 막 좌절감이 오고 내가 잘못 짠 건 아닌데 뭐 스크립트가 안 돌고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떼놨는데 다른 개발자 저기 후배 개발자한테 줬는데 TD 안에다가 인풋을 막 다 넣어놨어.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괜찮아. 실제 현장에 가면 데이터가 1000개로 늘었어. 안 돌아가죠. 한번 넣어보셨어요? 그 TD에다가 인풋을 넣고 루프를 쫙 돌린 다음에 거기다가 jQuery로 이벤트를 다 걸어봐요. 그러면 10개, 100개는 괜찮은데 한 1000개 되면은 들어갔다가 안 나와요. 포커스가 타이핑하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형태로 보이는 부분, 스크롤 컨테이너가 이제 보이는 영역이거든요. 그 보이는 영역에 대한 셀만 출력을 시키고 나머지 영역은 보이지 않게 가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이나 이런 걸 줘서 처리하는 기법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해서 설계를 해보면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해야 돼요.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됐죠. 이 패널을 이쪽이 틀 고정을 위한 배려예요. 세로 틀 고정, 가로 틀 고정. 그러면은 이제 영역을 4개로 쪼개가 되는 거죠, 바디를. 여기에 사실은 이 바닥 틀 고정까지 들어가면 한 줄을 더 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리드를 보니까 그 우측에 라이트 썸을 표현하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러면 세로를 하나 더 긋지 뭐. 지금 여기까지 생각을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패널에 대한 설계를 해두면 어떤 패널 형태로 계속 확장이 돼도 문제는 없겠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만들었으면 옛날에 이제 AX 그리드 맨 처음 만들 때는 틀 고정을 고려 안 하고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틀 고정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고정을 다 뿌려놓고 틀 고정하는 영역을 위에다 올렸어요. 이렇게 가리는 형태로.
그러면 이제 스크롤은 뒤에 게 되니까 적당히 그냥 된 거죠 그냥. 근데 그래서 요번에는 아예 패널 자체를 분리를 시키자. 그리고 그 패널에 보여야 될 셀들만 출력을 시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푸른색 있는 부분들은 다 스크롤 컨텐츠예요. 빨간색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뒤에서 스크롤이 이렇게 가려지게 되고, 보이는 부분만 셀들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또 이해되실 겁니다. 예, 요게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그리드의 피처인데요. 요게 틀 고정이 들어가서 스크롤이 약간 된 상태예요. 세로 스크롤 약간 되고 가로 스크롤 약간 되고 요렇게. 요 한 컷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써야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어사이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쪽을 이제 레프트라고 경유하고, 이쪽이 이제 기본 패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탑이 있어. 그래서 뭐 탑 어사이드가 있고, 탑 레프트가 있고, 그냥 탑이 있고 이래. 또 밑에 내려오면 요거는 그냥 바디니까 어사이드, 그다음에 레프트, 그냥 스크롤. 여기에 이제 푸터로 확장이 되면은 푸터 어사이드, 푸터 레프트, 또 그냥 푸터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끝에 이제 우측 라이트가 들어가면 이제 그걸 라이트라는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다가 또 같은 형태로 출력을 시키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크롤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원래 스크롤을 그 네이티브 스크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레이어에다가 컨텐츠를 담은 다음에 그 레이어가 온 스크롤 이벤트가 터지면 그 이벤트를 캐치해가지고 그 스크롤 컨텐츠의 내용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개발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스크롤을 할 때마다 이 브라우저, 네이티브 브라우저는 이벤트를 바로 주지 않게 설계를 했어요. 스로틀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스크롤을 쭉쭉쭉쭉 하면은 이벤트를 모으고 있다가 한 번씩 줘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반응이 빠르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느리게 하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반응이 올 때 내가 제어하겠다 해서 이 스크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스크롤 바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스크롤 바 컨테이너를 두고 거기 위에 바를 두고 직접 이벤트를 구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스크롤 바의 위치하고 스크롤의 탑 위치를 구하는 수식이 비례식이 들어가야죠. 요 비례식을 구하는 게 되게 쉬운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을까? 이렇게 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정리한 거로는 그래서 탑 변수들이 있고 이렇게 비례식을 두고 이 스크롤 바 탑과 스크롤 탑에 대해서 수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는 스크롤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전제되는 건 하나 있어요. 스크롤 컨텐트 하이트가요. 예전 방식으로는 첫 번째 버전은 내용의 높이를 내가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를 막 넣으면 내가 높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렌더링 된 다음에 높이를 재서 스크롤을 막 처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내가 효율성이 있을까? 이거 포기를 하자. 차라리 TR의 하이트를 사용자가 결정하게 하자로 병렬형이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뭐 1000건이다 이러면 TR 하이트는 20이야 그러면 전체 길이는 2000 이런 식으로 먼저 정해두고 렌더링을 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체 엘리먼트 돔 구조는 대충 그 정도로 짜고 프로젝트 폴더를 어떤 식으로 둘지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먼저 뭐 당연히 뭐 소스 폴더 src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 폴더가 있고, 디스트, 독스가 있어요. src는 그야말로 그 컴포넌트 소스를 두는 폴더예요. 그다음에 대부 폴더는 그 소스 코드가 실제로 배포돼서 사용자가 쓸 때 경험과 똑같은 환경으로 구성을 해서 샘플 코드를 쓰는 폴더예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환경을 구축해놓고 개발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대응을 해야 될 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디스트는 src를 이제 내보내서 npm으로 퍼블리시 할 수 있게 준비해둔 폴더고요. 독스는 대부 폴더에 있는 내용을 퍼블리시 해가지고 여기다가 두는데요. 요거는 그 GitHub에 가면 GHpages라고 자기 웹사이트를 퍼블리시 서빙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 처리하는 거를 뭐 npm 스크립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리제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걸프 환경으로 했습니다. 이제 npm 스크립트 하면 스크립트 그 뭐죠? 쉘 스크립트에는 좀 강한데 또 자바스크립트 그 태스크 관리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섞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 npm의 걸프 쉘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요게 자바스크립트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있어서 이 걸프로 모든 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요거는 근데 자기 성향에 맞게 하시는 거라서 뭐 그런트로 하셔도 되고 뭐 그냥 npm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쉘 스크립트에 천재야 그러면 쉘 스크립트 다 하셔도 되고 그리고 GHpage에다가 배포하는 건데 요게 이제 따끈따끈해요. 한 6개월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 브랜치를 꼭 GHpages라는 브랜치를 만들어야 사이트를 배포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이제 이 마스터에서 독스 폴더로 쓰겠다. 그러면 독스 폴더에 있는 인덱스 HTML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내보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아까 그 프로젝트 환경에 나가면 내가 개발을 막 하다가 빌드를 해서 독스에다가 내보내고 그 독스를 깃에다가 푸시를 하면 내 사이트가 열리게 되겠죠. src 폴더 안의 내용인데요. 컴포넌트가 있고 뭐 리덕스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요 인덱스 txx가 그 사용자들이 쓰게 되는 인덱스 파일이 될 거고요. 이 안에 보면 이제 뭐 컴포넌트도 가져오고 유틸리티라든지 css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는데 잘 모르니까 뭐 프로젝트 코드 만들 때마다 고민되잖아요. 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갈등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원칙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 EX6는 모듈이 지원되기 때문에 임포트 구문으로 폴더 안에다가 이제 처리하는 패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컴포넌트 폴더다 그러면 컴포넌트 폴더 안에다가 인덱스 JS를 두고 그 안에다가 그 하위에 있는 모듈들을 다 임포트해서 익스포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폴더라는 단위가 하나의 어떤 그 모듈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모듈이 예를 들면 저희 프로젝트 와서 유틸 파일 유틸 폴더 열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제가 유틸 파일 하나에다가 JS 파일 하나에다가 함수를 한 100개 정도 또는 뭐 몇십 개 정도를 그냥 한 파일에다가 쭉 기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혼자는 좋은데 같이 할 때는 좀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뭐 기능별로 또 아니면 함수별로 파일을 다 쪼개요. 그래두고 인덱스에서 임포트만 해서 내보내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우측에 있는 원칙을 생각해봤다. 질문 있습니다. 그 아까 하나의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경우라도 가능한 잘게 나누고 했는데 파일의 내용이 짧다면 파일로도 충분하다는데 파일의 길이가 코드가 한 100줄 정도 이런 제한치를 어느 정도로 설정?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인데 제 경우에는 스크롤이 되지 않는 스크롤이요. 스크롤이 되지 않는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게 또 그 나름 원칙을 세우고 나오려면잖아요. 뭐 스크롤 그럼 하나 반만 됐으면 어떻게 할 거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스크롤이 2번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뒀을 때 문제가 있다. 다음은 이제 코드
볼 건데요.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jQuery로 스크롤을 구현했을 때는 어땠냐면 요 스크롤 바를 클릭을 해서 내리는 액션이에요. 내렸을 때 그러면 이제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먼저 터지겠죠. 그리고 마우스 이동이 움직이면 마우스 이동량을 내부에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스크롤 바 엘리먼트를 찾아야 돼요. 뭐 이렇게 달러 해가지고 스크롤 바 찾겠죠. 또는 그 그리드가 맨 처음에 초기화 될 때, 이니셜라이즈 될 때 그 스크롤 바를 jQuery를 찾아가지고 캐시를 해두겠죠. 뭐 dis.스크롤 바는 $스크롤 바 이렇게 해서 캐시해두고 그걸 바로바로 써요.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jQuery 할 때 주의사항인데 이걸 캐시를 안 해두고 쓰시면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특히나 이렇게 스크롤 무브 이벤트 같은 경우. 왜냐면 이벤트 너무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셀렉팅 하는 그 내부에 루프가 돌 거 아니에요. 셀렉트 할 때.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데스크탑에서 할 때는 못 느끼고, 모바일에서 하면은 또 확 떨어져요, 성능이. 그러니까 뭐 캐시 꼭 하시가. jQuery에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엘리먼트 찾고, 스크롤 바에 스크롤 탑 조절하고, 다시 컨텐츠 엘리먼트 찾아야겠죠. 찾고, 컨텐츠의 스크롤 탑을 조정하고, 이벤트를 끝냅니다. 이걸 jQuery로 하면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앞에 3단계까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네 번째가 달라요. set state를 이용해가지고 스크롤 탑 스테이트를 바꿔줘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템플릿이 렌더가 정한 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엘리먼트를 직접 조작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했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까? 뭐 어떻게 하면 이걸 뭐 잘 바꿀까? 아니면 이걸 하나를 바꾸면 다음 사이드 이펙트들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랬으면 이제는 상태를 잘 설계하고 그 상태들이 컴포넌트에 잘 접화되게 머리에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지금 이제 제가 짜면서 가장 짠났던 부분인데 리액트가 렌더가 되기 전에 제가 짜는 컴포넌트 엘리먼트를 알지를 못해요. 렌더 함수가 터져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먼트의 그 렌더링 된 사이즈 이런 정보는 미리 뭐 사용자가 이 그리드는 뭐 500픽셀에 100픽셀이야 라고 정의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문제죠. 퍼센트. 너비 같은 거는 가변이잖아요. 100%. 그러니까 제가 너비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리사이즈 될 때마다 너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좋은 UI입니다. 근데 이제 너비하고 높이는 미리 알아야 내부에 있는 그 엘리먼트들의 사이즈를 다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요 리액트 파인드 노드를 이용해서 요 REF 된 그리드 루트를 찾았고요. 요게 디드 마운트에서 터져요. 디드 마운트에서 터지는 걸 잡아가지고 내가 이 엘리먼트를 찾았어 라고 하면 마운티드 스테이트를 true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렌더에서는 그 껍데기만 렌더링 먼저 하고 마운트드가 true가 되면 연산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요거 부분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add listener를 이용해가지고 리사이즈 할 때 이벤트 터지게 하고 그 다음에 언마운트가 되면 이제 이벤트 제거해야 돼요. 요거 쓰시면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 did mount, 언마운트 요때는 요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컬럼즈라는 걸 어떻게 설정할 거냐. 우리 헤더에 이제 아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걸 컬럼즈라고 저는 정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이 타이틀 나오는 거. 요 컬럼즈를 그러면 어떻게 설정하게 하고 어떻게 내가 표현할 거냐. 요 부분인데요. 전에는 요 뭐 컬럼즈를 가지고 뭐 첫째 줄은 뭐 둘째 줄은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요 밑에다가 자식 차일드로 컬럼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이디 타이틀 그룹 한 다음에 그 하위로 라이터 데이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정하는 편에서 쉽죠. 딱 밑에 들어가니까.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짜증나요. 이거. 이걸 어떻게 돌리지? 그래서 밑에 보면은 트리 구조로 보면은 1번에 우측과 같은 걸 까고요. 이게 프로그램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를 찾고 두 번째를 찾고 세 번째를 만나면 내 자식이 있으면 아래를 내려와서 찾고 끝나면 다시 옆으로 가는 형태로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단계에서 이 빈 공간을 찾아서 이 로우스팬을 늘려주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튀어나가고 그러면은 이 뎁스의 개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빈 영역들만 채워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코드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또. 아까 저희가 그 틀 고정을 쪼개잖아요. 좌우로 이렇게. 근데 왼쪽에 나와야 될 컬럼과 오른쪽에 나와야 할 컬럼이 다르거든요. 행이? 아니 열인가? 열이죠. 근데 문제는 요 중간에 콜스팬이 먹은 애가 그 중간으로 이 사용자가 틀 고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이걸 안 되게 할까? 틀고정, 야, 여기서 틀고정하면 안 되지. 그 중간 자르면 어쩌자는 거야. 막 그랬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그래도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앞에서 구한 컬럼스 그 오브젝트를 반으로 쪼개서 미리 만들어 둬야겠다. 로 생각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중간을 쪼갤 수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make header tabl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내부에 이 컬럼즈 오브젝트를 던지면 요 fromjs.toJS는 사실 좀 지저분한 코드인데 이뮤터블을 써가지고 이제 복제를 시킨 거예요. 워낙 JS에서 그 복제되는 게 짜증나요. 복제를 했는데 자꾸 전이가 돼. 무슨 암세포야. 안 없어져. 계속 들어가 데이터가. 그러니까 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보다 보니 현재 이제 이런 방법을 썼고 해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다 테이블이라는 오브젝트를 준비해서 로우즈라는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잘 정리된 테이블을 리턴하자. 두 번째로 가면 이제 요 make rows라는 함수를 만들고 컬럼들을 넘기면 여기가 예쁘게 아까처럼 이렇게 옆으로 쪼개는 방식 있죠. 요거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차일드를 만나면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궁금하신 분은 여기 깃허브에 가시면 여기 소스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함수가 나오는데 좀 부끄러운 거니까 여기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또 이게 수준 따라 다 다르니까 함수라는 게. 그리고 이제 메이크로즈를 돌려서 내부에서 또 메이크로즈를 또 안에서 사용해요. 제기로.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리턴하는 거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요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요게 아까 그 빈 셀을 찾아가지고 로우 스팬을 늘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 콜의 로우 스팬을 테이블 로우즈 랭스 마이너스의 현재 넘버로 해서 채울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틀 고정을 기준으로 좌우로 쪼개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make head row에서 헤드 테이블을 구해놓고요. divide table by frozen column 이게 이름이 너무 긴데 요 정보를 넘겨서 이 분리된 오브젝트를 구해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로 각각의 어사이드에 넣어야 될 거, 뭐 레프트에 넣어야 될 거, 헤더 데이터에 넣어야 될 거로 해서 분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이제 각각의 패널들에 가서 그 패널들은 뭐 역할을 하면 그대로 자기 역할만 하면 되겠죠. 그냥 난 루프만 돌겠어. 난 몰라. 그 다음에 스크롤 포지션 봐가지고 보이는 부분만 출력하겠어. 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버추얼 스크롤을 하려면 요 위에 스크롤 탑 영역을 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요 바디의 티어 하이트가 미리 정해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했고요. 앞에서 한 얘기는 약간 겹치긴 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바디 하이트라고 정의된 거고
여기 바디 스크롤 컨테이너, 여기 바디 스크롤 될 거예요. 그리고 저 위의 영역은 이제 틀 고정이 됐을 때 나오게 되는 영역이고요.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요걸 출력을 시키려면 제가 요 출력이 시작되는 로우 카운트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스크롤이 요만큼 되면은 내가 100번째부터 시작해서 120번째까지가 내가 보여야 되는 영역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스크롤 탑을 얼만큼 이동하면 내가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에 끝날지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컬럼으로 확장되면 내가 시작 컬럼을 몇 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끝나야겠구나, 이렇게 계산한, 미리 그 정보만 다 알면 돼요. 우리는 그래놓고 그 정보를 아까 그 각각의 패널에다가 던져주면 패널은 그대로 출력하면 돼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리액트는 그걸 너무 잘해줘. 그래서 여기서 요 간단한 몇 가지 수식이 들어가요. 이제 S로우 인덱스라는 뭐냐면 스크롤 탑을 가지고 바디 TR 하이트로 나눈 다음에 틀 고정 로우 컬럼을 더해주면 내가 시작되는 인덱스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TR 인덱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데는 또 마찬가지 스크롤 컨피그라고 하고, 요 바디 스크롤 컨피그를 그 각각 바디 하위 패널에 있는 컴포넌트에다가 전달해주면 그 정보대로 컴포넌트가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구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돼요. 여기 T바디 안에는 아주 작은 정보만 가지고 있죠. TR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데이터를 제가 한 1000개 가지고 있는 그리드거든요. 데이터 그리드가 1000개인데 실제로 테이블은 요만큼만 딱 나오죠. 아주 간결하겠죠. 그 심지어 얘는 여기 컬럼도 뒤에 더 있는데 안 나와. 자기가 보여야 될 컬럼만 딱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도 그렇고. 그러면 그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리드를 막 높이를 막 한 3만 픽셀로 해놨어. 그러면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사이즈가 크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능 비교는 요게 좀 재밌어요. 요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jQuery로 만든 버전이거든요. jQuery로 만든 버전은 요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요. 요게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올 때 뭔가 좀 더 정교한 특정 툴을 개발해가지고 막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제 이걸 다 써가지고 손으로 스크롤 열심히 내리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더 빨리 내려가고, 이제 요 퍼포먼스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해봤어요. 이게 jQuery는 요래요. 여기가 지금 2887까지 내려왔어요. 아까 데이터 기준 똑같아요 지금. 근데 보면 여기에 렌더링의 에너지를 거의 90%를 쓰는 거예요 얘가, jQuery는. 예, 그죠? 그리고 여기에 중간중간에 쉬어요. 제가 일부러 그건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더 빨리 하면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IE에서 안 들어가요. 그렇고 리액티브 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혹시 좀 경쾌한 느낌 나죠? 예. 쭉쭉쭉 또 벌써 2,800 넘었어. 제가 이건 최대한 열심히 한 거니까 약간의 그 오차는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3,741까지 내놨어요. 아까 2,800이었으니까 대충 한 1,000개 정도 차이 나지 않나. 그리고 퍼포먼스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얘는 스크립팅에만 에너지를 써요. 렌더링에는 이만큼밖에 안 썼어. 스크립팅만 돌려게 하는 거야. 막 버추얼 좀 때문에 그런 거죠. 렌더트리가 막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걸 제가 더 빨리 했으면 아마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나오더라. 요게 이제 지금 아마 뭐 브라우저가 아무리 막 계속 좋아진다고 해도 그 후자가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이렇게 보여졌고요. 후기. 제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뭐 이렇게 떠듬떠듬 보거든요 잘. 그리고 그 영어 문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좀 스스로 놓게 되잖아요. 아 여기까지만 볼까? 아니면 누구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까?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저희한테 끈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참고 끝까지 이루려고 노력하고 한 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내가 이거를 읽고 싶다는 문서가 있으면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찾아가지고 포크를 떠가지고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혼자 막 만들었어요. 내가 커밋이라도 해야겠어. 이러면은 구글 번역기에다 넣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 줄 한 줄씩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근데 이게 같이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뭐 아니면 뭐 회사 동료들이랑 한 팀에서 야 이 오픈소스 문서를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우리끼리 하자. 공개는 하지 말고 쪽팔리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끝까지는 다 못했는데 그래도 한 뭐 50% 이상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좀 뭔가 이해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컨피그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보실 것들이에요. 여기 내부에 제가 타입스크립트 얘기는 지금 한 줄도 안 했는데 사실은 그 코드에 다 타입스크립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ES6로 코드를 짜시면 타입스크립트를 안 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협업을 위해서 훨씬 낫거든요. 제가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다, 타입스크립트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실 거면 타입스크립트까지 도입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얘기는 그래요. 리액트 좋다, 타입스크립트 쉽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여기 글 가시면 맨 앞에 1번에 있는 그 미디엄에다가 제가 최대한 정성도 이렇게 썼거든요. 이 글을. 글 보시면은 오늘 다룬 내용이나 이런 것들 조금 이해하시기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